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보석처럼 HY그룹 본사 스카이라운지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사들로 반짝이고 있었다. 성공의 향기가 샴페인 거품처럼 공기 중에 떠다녔고 부드러운 재즈 선율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마치 그들의 발 아래 놓인 왕국처럼 보였다. 이 화려한 연회의 중심에는 HY그룹의 젊은 부회장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수많은 축하 인사에 답하며 마치 세상의 정점에 선 왕처럼 보였다. 오늘 밤은 그가 주도한 대규모 해외 기업 인수합병, M&A 성공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언론은 그의 과감한 결단력과 천재적인 전략을 칭송하는 기사들로 도배되었고, 재계는 HY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찬사를 보냈다. 마이크 앞에 선 강민혁은 유창한 언변으로 자신의 비전과 노력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그만을 향해 쏟아졌다. 그는 이 순간을, 이 영광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무대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 화려한 샹들리에의 그림자 아래 그의 아내 한서연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연회장의 다른 귀부인들처럼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품이 넘쳤다.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 같아서 그 깊이를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하고 서늘한 감정이 스치고 있었다. 강민혁이 읊고 있는 그 성공 신화의 대본을 쓴 작가는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지난 6개월간 밤샘을 밥 먹듯 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십 개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며 이 거대한 거래의 판을 짠 것은 한서연이었다. 상대 기업에 숨겨진 부실 자산을 찾아내고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세운 것도 모두 그녀의 머리에서 나왔다. 강민혁은 그저 그녀가 차려놓은 완벽한 밥상에 앉아 마지막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오직 강민혁의 이름만을 기억했고 그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한서연은 이 모든 상황에 익숙했다. 결혼 생활 5년 내내 그녀는 그의 그림자이자 보이지 않는 책사였다. 강민혁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잠시 아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이나 애정이 아닌 잘 훈련된 말을 내려다보는 듯한 미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관중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그들의 완벽한 모습에 감탄했다. 한서연은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의 말은 그저 잘 짜인 연극의 대사일 뿐이라는 것을. 그에게 그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에 불과했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한 늙은 이사가 조용히 한서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M&A 브리핑 자료를 보니 부회장님 뒤에 진정한 거인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서연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그 순간 강민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김 이사님, 제 아내가 내조를 잘해준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소나귀에는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규정하는 힘이 단단히 들어가 있었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아내가 단순한 내조자를 넘어선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미묘한 신경전 속에서 한서연은 이 화려한 성공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금빛으로 치장된 세장은 너무나도 차갑고 외로웠다. 파티의 소음과 열기가 모두 가라앉고 그들이 사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화려한 연극의 막은 내렸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강민혁은 아내를 위해 문을 잡아주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듯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스카이라운지에서의 다정한 부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소연은 말없이 드레스룸으로 향하려 했다. 그때 그녀의 등 뒤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민혁의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다. 잠깐 앉아봐, 한소연. 할 얘기가 있어. 한소연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냉기는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다. 강민혁은 홈베에서 위스키를 꺼내 얼음도 없이 스트레이트로 잔에 따랐다. 그리고 그는 거실 중앙의 대리석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지듯 올려놓았다. 툭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한소연의 시선이 그 서류 봉투에 머물렀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강민혁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켠 후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쇼는 끝낼 때가 된 것 같군.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한소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도 나도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했어. 당신은 HY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나는 당신의 머리가 필요했지. 공평한 거래였어. 안 그런가? 그는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마무리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사랑이나 배신 같은 감정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철저히 계산적인 언어였다. 이게 뭔데? 한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지만 직접 그의 입으로 듣고 싶었다. 강민혁은 턱짓으로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합의서. 열어봐. 당신 같은 배경을 가진 여자에게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의 돈을 챙겨줄 테니 위자료로는 충분하고도 남을 거야. 내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헌신을 돈으로 값을 매겨 치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HY 그룹을 위해 이룩한 모든 것은 그저 내조가 되고 그 대가는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한소연은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강민혁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도취해 있었다. 이제 한소연이라는 족쇄를 풀어버리고 HY그룹의 유일한 지배자로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공이 아내 덕분이라는 수군거림을 듣지 않아도 되고 그녀의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마주하지 않아도 될 터였다. 그에게 이것은 완벽한 승리였다. 서류를 꺼내 읽는 한소연의 옆모습을 보며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합의서에는 거액의 현금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리고 몇 가지 상업용 부동산이 명시되어 있었다. 보통의 여자라면 무릎 꿇고 감사해야 할 조건이었다. 그는 한소연이 충격에 빠져 울거나 혹은 분노하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서류를 다 읽은 한소연은 그것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잔잔한 호수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혹한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 순간 강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민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한기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예상했던 반응은 이것이 아니었다. 절망, 분노,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모습, 혹은 최소한 왜냐고 따져 묻는 격렬한 감정의 폭발을 기대했다. 그런 반응이야말로 자신이 이 관계의 절대적인 승자이며 통제자임을 확인시켜줄 터였다. 하지만 한서연의 눈은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비추지 않는 깊은 심연과 같았다. 그 안에는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지성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강민혁의 오만한 자신감을 뒤흔들었다. 마침내 한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펜은 어디 있지?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강민혁은 순간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뭐라고? 한서연은 턱짓으로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다. 서명해야 하니까. 펜이 필요해. 그녀의 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미련도 없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 서류에 결제를 하는 것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인 태도였다. 강민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애써 태연한 척하며 서재에서 만년필을 가져왔다. 그는 뚜껑을 열어 한서연에게 건네며 비아냥거렸다. 현명한 선택이야. 괜한 감정 싸움으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욕심 부리지 않는 태도가 마음에 드는군. 그는 그녀의 빠른 포기가 자신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당연한 것이라 애써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속내에는 불쾌한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무언의 시위처럼 느껴졌다. 한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합의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서연. 또박또박 흐트러짐 없는 필체였다. 사각거리는 펜촉의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 소리는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고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는 의식이었으며 동시에 강민혁을 향한 조용한 선전포고이기도 했다. 그녀는 마지막 획을 그으며 지난 세월의 모든 미련과 기대를 함께 끊어냈다. 더 이상 그녀에게 강민혁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적 그녀의 능력을 훔치고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목표물일 뿐이었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됐지. 난 이만 나가볼게. 강민혁은 그녀의 즉각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허를 찔렸다. 지금 당장 짐은 어쩌고. 그는 그녀가 최소한 며칠은 더 머물며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할 것이라 생각했다. 가져갈 짐 없어. 한서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건 당신의 것이거나 당신이 내게 준 것들이니까. 내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련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지난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화려하지만 무거운 족쇄가 풀려나는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강민혁은 멍하니 서 있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한서연의 깔끔한 서명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끝났다. 짰다. 그는 이제 자유였고 HY그룹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다. 그런데 왜 심장 한구석이 이토록 서늘하고 불안한 것일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불쾌한 감정을 떨쳐냈다. 그저 익숙했던 존재가 사라진 데서 오는 일시적인 공허함일 뿐이라고. 곧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성공으로 이 빈자리는 채워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한서연이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퇴장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HY그룹의 펜트하우스를 나온 한서연은 조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예약된 택시에 올라탔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여 화려한 빌딩의 불빛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무표정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냉철한 전략가의 날카로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가방에서 보안 처리된 위성 전화를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팀장님. 그 목소리의 주인은 최진우 한서연이 수년에 걸쳐 자신의 사람으로 키워낸 최고의 화이트 해커이자 보안 전문가였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HY그룹의 정보보안팀 소속이었지만 그의 충성심은 오직 한서연을 향해 있었다. 최 팀장 나야. 한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아테나를 시작해. 수화기 너머에 최진우는 잠시 숨을 참는 듯 했다. 그는 이 암호명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한서연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반격을 시작하는 마지막 비상계획이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좌표는 이미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택시는 서울의 번화가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디지털 미디어 단지로 향했다. 그녀가 내린 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용 빌딩이었지만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된 곳이었다. 지문과 홍채 인식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자 바깥의 낡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서버가 내는 낮은 소음이 공간을 감돌았다. 이곳이 바로 한서연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비밀리에 구축해놓은 그녀의 전쟁 지휘 본부였다. 최진우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나이를 뛰어넘는 총명함과 신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팀장님 오셨습니까? 강민혁 그 자식이 결국...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을 흐렸다. 그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한서연의 능력을 지켜봐왔고 그녀가 HY그룹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강민혁이 어떻게 그녀의 공을 가로채 왔는지 알고 있었기에 지금의 상황이 제 일처럼 분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감정은 사치야 최 팀장. 지금부터 우리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전쟁을 시작해야 해. 그녀는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메인 컴퓨터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우선 내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모든 차명 계좌와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를 즉시 안전한 서버로 이전해. 강민혁이 눈치채기 전에 자금줄부터 확보해야 하니까. 그리고 HY그룹의 모든 내부 서버에 심어두었던 백도어를 활성화시켜. 우리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봐야 해. 최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모니터 위로 수많은 코드와 데이터 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자금 이전 시작했습니다. 15분 내로 완료됩니다. 백도어는 이미 모두 활성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강민혁 부회장의 모든 이메일 통화 내역 자금 흐름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보고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한서연은 중앙 스크린에 떠있는 HY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도를 응시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이 거미줄의 모든 가닥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분석해왔다. 이제 그 거미줄을 하나씩 끊어낼 시간이었다. 좋아, 첫 번째 타겟을 정해야겠지.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남편을 향한 희미한 미소가 아니었다. 포식자가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섬뜩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강민혁은 자기가 여왕을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탱하던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야. 이제 그가 뭘 잃었는지,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떤 대가를 부르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차례야. 그녀의 선언과 함께 금융계의 여왕은 침묵의 전쟁을 시작했다. 강민혁의 세상은 승리의 축배와 권력의 감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유능하지만 거추장스러운 그림자를 떼어낸 그는 마치 목줄 풀린 맹수처럼 거침이 없었다. 그는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HICI 그룹의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의 얼굴에는 해방감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커지고 단호해졌다. 그는 한서연이 늘 반대했던 위험성이 크지만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의 공격적인 확장을 선언했다. 몇몇 노회한 이사들이 사업의 수익성과 기술적 안정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다. 과거 같았으면 한서연이 논리적인 데이터와 치밀한 분석으로 그들의 우려를 잠재우거나 혹은 계획의 허점을 보완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강민혁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반대 의견을 구시대적인 발상 혹은 도전을 두려워하는 비겁함으로 치부하며 묵살했다. HY는 이제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 강민혁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의 독선적인 선언에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지만 누구도 감히 절대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그의 폭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자신의 오랜 내연녀이자 야심 많은 모델 출신 배우인 윤세라를 HY그룹이 인수한 명품 코스메틱 브랜드의 홍보이사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전문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낙하산 인사에 사내 여론은 들끓었다. 윤세라는 첫 출근 날부터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나타나 사내 규정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강민혁은 이 모든 비판을 자신을 향한 시기 질투로 여기며 윤세라를 노골적으로 감쌌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여자를 챙기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심은 이 작은 불씨들이 훗날 자신의 제국을 불태울 거대한 화마가 되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제국이 조용히 건설되고 있었다. 한서연은 강민혁에게서 받은 위자료를 종잣돈 삼아 페이퍼 컴퍼니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견고한 사모펀드 운용사 아테나 캐피탈을 설립했다. 사무실은 여의도에 눈에 띄지 않는 한 빌딩 중층에 자리 잡았고 간판조차 달지 않았다.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은 오직 효율성과 보안을 위해 설계되었다. 방음벽으로 마감된 내부에는 최진우가 구축한 독립적인 보안 서버와 슈퍼컴퓨터만이 조용히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강민혁이 그녀를 모욕하기 위해 던져준 돈은 이제 그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서연과 최진우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전쟁은 소리 없이 오직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최진우는 한서연이 과거에 설계했던 HY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숨겨진 뒷문을 통해 내부망 깊숙이 침투했다. 그가 마주한 것은 방대한 정보의 바다였다. 수십만 건의 이메일 결제, 서류 회계, 장부 통화 기록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팀장님,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특정 키워드나 목표 없이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최진우가 막막하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민혁을 잘 알았다. 그의 욕망의 패턴, 그의 허세 부리는 방식, 그의 돈 세탁 습관까지도. 모든 걸 다 볼 필요는 없어. 돈의 흐름만 쫓아가면 돼. 특히 강민혁이 부회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비정상적으로 자금이 이동한 내역, 그리고 해외 법인과의 거래 중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추려내.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다. 그녀는 거대한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대신 자석을 들고
건초덤이 전체를 훑는 방법을 택했다. 밤낮 없는 추적이 시작되었다. 최진우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였고 한서연의 눈은 수십 개로 분할된 모니터를 훑으며 비정상적인 데이터 조각들을 엮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작업은 고고학자의 유물 발굴과도 같았다. 삭제된 파일의 잔해 속에서 단서를 찾고 암호화된 장부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쳤다. 며칠이 지났을까 마침내 최진우가 의미 있는 발견을 해냈다. 찾았습니다, 팀장님.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블루 사파이어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 지난 3년간 HY그룹의 건설 자회사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송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실체가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한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즉시 해당 자회사의 재무제표와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를 대조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게 돌아갔다. 빙고. 이 시기는 강민혁이 주도했던 동남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정확히 겹쳐 부풀려진 공사 대금을 이 유령 회사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거야. 그녀는 이 비자금의 규모와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는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진실과 마주했다. 그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최근 그녀가 공들여 성사시켰던 해외 기업 M&A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강민혁이 자신의 최대 업적이라며 자랑했던 그 화려한 성공은 사실 그녀의 전략과 더불어 검은 돈으로 쌓아 올린 추악한 탑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마저 불법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한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흘렀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배신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의 문제였다. 그녀는 강민혁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구축한 부패의 네트워크 전체를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들은 밤샘 작업을 계속하며 강민혁의 비자금 네트워크를 지도처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블루 사파이어 홀딩스는 시작에 불과했다. 스위스 비밀 계좌 홍콩에 유령 법인 국내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간 뇌물의 흔적까지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의 고리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지도의 중심에는 물론 강민혁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그의 충실한 신복들과 탐욕스러운 협력자들이 포진해 있었다. 한서연은 이 지도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한 번에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가장 약한 골이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끊어내야만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다. 어느덧 창밖으로 새벽의 푸른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최진우는 모니터를 응시하는 한서연의 옆모습에서 문득 과거의 모습을 떠올렸다. 몇 년 전 입사 초기에 그가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모두가 그를 비난했지만 유일하게 그의 편이 되어주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강하고 지혜로웠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느껴졌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한서연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괜찮아져야만 해. 이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이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지도 위에서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은 HY그룹의 여러 자회사 중 하나인 IHY 로지스틱스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회사였지만 한서연은 그곳이 강민혁의 비자금이 세탁되고 이동하는 핵심 통로임을 간파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회사는 곧 대규모 회사차의 발행을 앞두고 있었다. 여기가 첫 번째 목표야. 그녀의 목소리에
서늘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강민혁 제국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중요한 자금줄이지. 여기서부터 무너뜨린다. 아테나 캐피탈의 첫 사냥을 시작하자고. 여의도 증권가는 늘 그렇듯 활기와 탐욕으로 들끓고 있었다. 수천 개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숫자들이 투자자들의 희망과 절망을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터져 나오는 짧은 환호와 탄식들이 거대한 소음의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다. 이 치열한 전쟁터의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HY 로지스틱스의 주가는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순항 중이었다. 모기업인 HY 그룹의 후광과 곧 있을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단단히 받치고 있었다. 시장은 HY 로지스틱스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이 평온한 수면 아래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테나 캐피탈의 조용한 지휘본부에서는 완벽하게 계산된 폭풍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거대한 월스크린에 떠있는 HY 로지스틱스의 실시간 주가 그래프와 각종 데이터를 응시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메스를 든 외과 의사처럼 냉철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최진우에게 최종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다. 우리의 공격은 3단계로 이루어질 거야. 첫째, 우리가 가진 모든 유동자산을 동원해서 HY 로지스틱스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시작해.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여러 개의 외국계 증권사 계좌를 통해 분산해서 실행해야 해.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보 폭탄을 투하한다. 한서연은 화면 한쪽에 작은 기사 하나를 띄웠다. 그것은 파나마의 한 영문 경제지에 실린 현지 항만 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한 단신 기사였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작은 정보가 바로 그녀가 찾아낸 아킬레스건이었다. HY 로지스틱스는 남미로 가는 모든 물량의 90% 이상을 파나마의 이 특정 항만에 의존하고 있어. 강민혁은 비용 절감을 위해 모든 물류 라인을 단일화하는 실수를 저질렀지. 만약 이 항구가 마비되면 HY 로지스틱스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물류 대란을 겪게 될 거야. 이 사실을 시장에 알려야 해. 최진우가 물었다. 어떻게 알릴 겁니까? 언론에 제보라도 하시겠습니까?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배후를 의심받게 돼. 더 교묘한 방법이 필요해. 그녀는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장 신뢰받는 비주류 채널을 이용하는 거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의도 족집게로 불리는 익명의 제야 고수 블로그가 있어. 그에게 이 정보를 흘릴 거야. 마치 그가 엄청난 분석 끝에 스스로 발견해낸 것처럼 보이게. 소스는 파나마 현지 노조원의 이메일 같은 걸로 위장해서. 그녀의 계획은 주가 조작을 넘어 시장의 심리를 조종하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마침내 작전 개시 시각인 오전 10시 정각. 최진우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매도 물량이 순식간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동시에 여의도 족집게의 블로그에는 HY 로지스틱스에 숨겨진 치명적 리스크라는 제목의 분석글이 올라왔다. 글은 매우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파나마 항만 리스크를 지적하며 현재 주가가 심각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처음에는 몇몇 투자자들만 주목했던 이 글은 SNS와 증권 정보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듯 견고하던 HY 로지스틱스의 주가의 미세한 흔들림이 감지되었다. 처음에는 1% 내외의 작은 하락이었다. HY 그룹의 홍보팀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즉각 반박 자료를 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의 성급한 부인이 의심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리고 정고가 지나자
파나마 현지에서 항만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했다는 긴급 뉴스가 외신을 통해 타전되었다. 한서연이 흘린 정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패닉에 빠진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주가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5%, 10%, 15%. 주가 하락을 알리는 파란색 숫자가 모니터를 뒤덮었고 사이드카 프로그램 매매 호가 관리 제도가 발동될 지경에 이르렀다. 증권가는 HY 로지스틱스 사태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테나 캐피탈의 지휘본부에서는 오직 키보드 소리와 서버 소음만이 울려 퍼질 뿐 한서연과 최진호는 말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공매도로 인한 예상 수익금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왜 주가가 이 모양이야? 그깟 블로그 하나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말이 돼. 그는 방금 보고를 마친 재무팀장을 향해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다. 노련한 재무팀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단순히 블로그 글 때문이 아닙니다. 파나마 항만 파업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는 시장의 평가가. 닥쳐. 강민혁은 그의 말을 잘랐다.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당장 회사에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주식을 사들여 주가 방어해. 그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라는 무모한 명령이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HY 로지스틱스는 자사주 매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회사의 귀중한 유동자금은 속절없이 타들어가며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것 역시 한서연의 계산 안에 있는 시나리오였다. 하루 만에 HY 로지스틱스의 시가총액은 40% 가까이 증발했다.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회사채 발행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자금 조달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것이다. 시장에서는 HY그룹 전체의 위기설까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하루아침에 천재 경영인에서 리스크 관리도 못하는 무능한 오너 2세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견딜 수 없는 굴욕감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밤 강민혁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위스키를 들이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타이밍이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 HY 로지스틱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 같았다. 그는 경쟁사인 태성그룹이나 혹은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내부 임원을 의심했다. 그의 의심 목록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오르내렸지만 단 한 사람 한서연의 이름은 없었다. 그의 머릿속 한서연은 그가 던져준 돈으로 강남 아파트에서 쇼핑이나 하며 조용히 살고 있을 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아내가 자신에게 이 정도의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과 성차별적인 편견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가장 두꺼운 장막이었다. 그는 거대한 적의 첫 번째 공격을 받았지만 아직 적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하고 있었다. 상처 입은 거인은 포효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릴 뿐 정작 자신을 찌른 창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그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낯선 감정, 바로 두려움이 희미하게 어리고 있었다. HY 로지스틱스 사태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다. 강민혁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연일 대책회의를 주재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한서연이라는 유능한 조율사를 잃은 오케스트라는 지휘자만 소리를 지를 뿐 각자의 악기들이 불협화음을 내며 삐걱거렸다. 그의 해결책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위한 보여주기식 IR 행사나 책임자 몇 명을 경질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부재는 회사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었다. 바로 HY그룹의 창업주이자 강민혁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었다. 자택 서재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지켜보던 그는 아들의 미숙한 위기대처 능력에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전화를 걸어 아들을 질책했다. 민혁아, 지금 네가 하는 짓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 시장은 바보가 아니야. 이런 얄팍한 수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강민혁은 아버지의 질책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곧 수습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강 회장은 무거운 한숨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마음속에 과연 내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옳은 판단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외부의 불을 끄기 위해 허둥대는 동안 한서연은 그의 제국 내부를 향한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공격은 시장을 흔드는 금융기술이 아닌 그의 명예와 도덕성을 직접 겨누는 치명적인 정보전이었다. 그녀는 최진우와 함께 블루 사파이어 홀딩스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흐름을 담은 데이터 꾸러미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조작된 세금 계산서, 자금 세탁을 위한 구체적인 송금 기록, 그리고 강민혁의 신복과 유령회사의 명의상 대표가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상대를 서서히 질식시키기 위해 가장 확실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남겨두었다. 문제는 이 폭탄을 터뜨릴 사람이었다. 대형 언론사는 HY그룹의 광고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을 가진 기자가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바로 탐사보도 전문기자 박지원이었다. 그는 과거 재벌가의 비리를 파헤치다 부당한 압력으로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지금은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있는 인물이었다. 한서연은 과거 그가 쓴 기사들을 통해 그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정의감을 눈여겨봐 왔었다. 최진우는 몇 겹의 가상 사설망 VPN과 암호화 프로토콜을 이용해 박지원 기자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HY그룹의 빛나는 성공, 그 이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와 정의는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는 짧은 메시지만이 담겨 있었다. 박지원 기자는 처음에는 또 하나의 가짜 제보련이 생각했다. 하지만 파일을 열어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날짜, 금액, 송금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료들은 단순한 음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사실적이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의 기자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특종이 될 것임을. 며칠간의 밤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박지원 기자의 기사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가 속한 인터넷 언론사의 메인 페이지에 HY의 비밀 주머니,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기사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강민혁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너 이세케이 부회장이 주도한 동남아 프로젝트와 케이맨 제도의 유령회사 B홀딩스 등 누가 봐도 강민혁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시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장악하며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HY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홍보팀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주가는 로지스틱스 사태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속도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특정 자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치명적인 의혹이었기 때문이다. 강민혁은 사무실의 모든 것을 부술듯이 분노를 터뜨렸다.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 이딴 짓을. 그는 경쟁사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정보보안팀을 닥달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보고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날 저녁 강민혁은 아버지 강 회장의 호출을 받고 본가로 향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선 서재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 회장은 말없이 기사가 떠있는 태블릿 PC를 아들 앞으로 밀었다. 해명해보거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준비해온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아버지 전부 모함입니다. 태성그룹 놈들이 로지스틱스건으로 타격을 입자 비열하게 흑색 선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아들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연륜 깊은 눈은 아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거짓과 불안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는 깊은 실망감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사자로 키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제 꾀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리석은 여우에 불과했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에 실린 냉담함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강민혁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이어서 나온 그의 한마디는 강민혁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내 곁에 서연이가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혹시 그동안 내 모든 성공이 사실은 그 아이의 것이었느냐?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한서연의 이름. 그것은 강민혁에게 금기어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부정하고 싶었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열등감을 정통으로 공격당한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 한 겁니다. 그의 격앙된 반응은 오히려 강 회장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강 회장은 지친 얼굴로 손을 내저었다. 나가보거라. 당분간 내 눈에 띄지 마라. 이 사태를 내 힘으로 수습하지 못하면 나도 더는 널 감싸줄 수 없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쫓겨나듯 나온 강민혁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시장의 공격, 언론의 비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불신이었다. 그가 평생을 갈망했던 아버지의 인정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누가 이토록 자신을 완벽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의심은 여전히 경쟁사와 내부의 적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성을 바라보며 울부짖고 있었지만 그 성의 설계도를, 그리고 이제는 그 기초를 하나씩 빼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내쫓은 여왕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강민혁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날뛰었다.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버지는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가 애지중지하던 내연녀 윤세라마저도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화려했던 그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는 그 안에서 홀로 고립되었다.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익명의 그림자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사기꾼, 무능한 이세라고 비난하는 꿈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도박을 선택했다. 바로 또 다른 M&A였다. 그는 현재 HHY 그룹이 처한 위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빅딜을 성사시켜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견 IT 기업 넥서스 테크였다. 넥서스 테크는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철저한 실사를 거쳐 인수를 고려해 볼 만했지만 지금의 강민혁에게는 그럴 시간도 이성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수를 강행했다. 인수자금은 HY 로지스틱스의 주가 방어에 쓰고 남은 얼마 안 되는 회사 유보금과 금융권에서 단기로 빌린 고금리의 자금을 합쳐 겨우 마련했다. 그는 넥서스테크의 부실 자산을 의도적으로 회계장부에서 누락시키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터무니없이 부풀린 보고서를 만들어 이사회를 압박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배임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 도박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고 실패하면 그는 실패의 가능성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다. 만약의 경우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재무팀의 오 부장이었다. 그는 강 회장 시절부터 묵묵히 일해온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강민혁의 눈에는 그저 유연성 없는 늙은 꼰대로 보일 뿐이었다. 강민혁은 오 부장에게 넥서스테크의 인수 실무를 총괄하도록 지시하면서 동시에 회계법인과 짜고 조작된 실사 보고서에 그의 서명을 받아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모든 함정은 파놓아졌다. 이제 그는 방아쇠를 당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텅 빈 집무실에서 넥서스테크 인수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복잡한 수식과 데이터 속에서 그는 문득 기시감을 느꼈다. HY 로지스틱스 공매도 사태와 비자금 폭로 기사. 두 사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를 공격했지만 그 이면에는 섬뜩할 정도로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 그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드는 방식. 이것은 그가 아주 잘 아는 스타일이었다. 지난 5년간 그의 곁에서 수많은 승리를 안겨주었던 바로 한서연의 방식이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그 여자는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고, 그가 만들어준 환경 속에서 재능을 발휘했을 뿐이라고 늘 스스로를 세뇌해왔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파나마 항만 리스크를 정확히 짚어낸 정보력 비자금의 흐름을 꿰뚫어 본 분석력, 그리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이 완벽한 타이밍.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단 한 사람 한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살고 있을 강남의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분노와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그의 안에서 들끓었다. 아파트 로비에서 인터폰으로 그녀를 호출하자 잠시 후 무미건조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나야. 그의 목소리를 확인한 한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강민혁은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올라와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녀는 그의 방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는 몇 달 만에 한서연과 마주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안한 라운지웨어를 입고 있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고 편안해 보였다. 그녀의 집은 불필요한 장식 없이 깔끔하고 미니멀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강민혁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짓이지. 로지스틱스 사태도 그 빌어먹을 기사도 전부 네가 꾸민 짓이지. 한서연은 그의 격앙된 목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거실 소파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당신 회사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행패야? 그녀의 태연한 반응에 강민혁은 더욱 이성을 잃었다.
그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네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 네 방식이잖아. 내 모든 걸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그렇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그때였다. 한소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그녀의 입가에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야 알았어. 이제야 네가 뭘 잃었는지, 네 발로 누굴 걷어찼는지 알 것 같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에게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비참한 모습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 방식이라고 천만에. 이건 내 방식이야. 너는 한 번도 네 자신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뤄본 적이 없잖아. 넌 그저 내 뒤에 숨어서 내 아이디어를 훔치고 내 공을 가로챈 도둑에 불과했어.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의 오만함의 갑옷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 비겁하고 나약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한 사자가 아니었다. 덫에 걸린 초라한 짐승이었다. 그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애원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아, 제발.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뭐든지 다 줄게. 돈 더 줄게. 원하는 게 뭐야? 하지만 한서연은 싸늘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네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강민혁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의 눈에 다시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애원이 통하지 않자 그의 본성 깊숙이 숨어있던 폭력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갑자기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좋아. 끝까지 가보자고.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너랑 네 주변 것들까지 전부 땅속에 묻어버릴 수 있어. 그의 입에서 나온 저열한 협박. 하지만 한서연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명심해, 강민혁. 네가 나를 땅속에 묻으려 할 때 너는 이미 네 무덤을 파고 있는 중일 거라는 걸. 그녀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쳤다. 그 순간 강민혁은 깨달았다. 그는 완전히 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버린 여왕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자신의 추악한 본 모습을 모두 드러내고 만 것이다. AHY 그룹 본사 30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진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그룹의 운명이 걸린 긴급 이사회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넥서스 테크, 인수라는 강민혁의 재앙적인 도박은 회사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언론은 연일 HY그룹의 위기를 대서특필했고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들의 거취를 포함한 중대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강민혁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부상당한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충직했던 부하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했다. 모든 책임은 오 부장에게 있었으며 자신은 그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조작된 서류와 거짓 증언. 그는 이 진흙탕에서 혼자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 회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넥서스 테크 인수 실패에 대한 긴급 안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민혁 부회장 경위를 설명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애써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며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자신이 얼마나 회사를 위해 혁신적인 결정을 내리려 했는지, 하지만 실무 책임자였던 오 부장의 불성실한 보고와 의도적인 정보 누락으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역설했다. 그는 스크린에 자신이 조작한 서류들을 띄우며 모든 화살을 오 부장에게 돌렸다. 회의에 배석한 오 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닙니다, 부회장님.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저는 분명히 인수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드렸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냉혹하게 쏘아붙였다. 오 부장,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거요? 당신의 무능과 태만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어. 다른 이사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강민혁은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이용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몰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날카로운 라인의 네이비색 파워 수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과거 그들이 기억하던 순종적인 현모양처의 모습이 아니었다. 차갑고 이지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그녀의 등장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노트북 가방을 든 최진우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강민혁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 회장은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옛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강민혁의 측근인 한 이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한서연 씨, 여긴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오. 지금 이건 비공개 이사회란 말이오. 당장 나가지 않으면 보안팀을 부르겠소.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고함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강민혁 씨의 전 아내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사모펀드 아테나 캐피탈 및 연예 주주들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저희가 확보한 HY그룹의 총 지분은 17%입니다. 그룹의 2대 주주로서 긴급 안건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터졌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2대 주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모펀드가 언제 이렇게 엄청난 지분을 확보했단 말인가. 강민혁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다. 적대적 세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턱 밑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강 회장만이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발언을 허락하오. 해보시오. 한서연은 최진우에게 눈짓했다. 최진우는 익숙하게 노트북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한서연은 감정적인 비난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유능한 검사처럼 냉철한 사실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먼저 넥서스 테크 인수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강민혁이 제출했던 장밋빛 보고서와 그 옆으로 아테나 캐피탈이 독자적으로 입수한 넥서스 테크의 진짜 재무상태표가 나란히 떠올랐다. 막대한 규모의 숨겨진 부채와 부실 자산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민혁 부회장은 정상적인 실사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심지어 보고서를 조작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인수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오 부장이 결백하다는 증거, 즉 그가 강민혁에게 수차례 올렸던 위험 경고 보고서의 원본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오 부장은 감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민혁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이 무모한 인수는 더 큰 범죄를 덮기 위한 필사적인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블루 사파이어 홀딩스라는 이름과 함께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비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도표였다. 최진우가 해독한 비밀 장부 돈 세탁을 지시하는 강민혁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그리고 그 돈이 정관계 로비 자금과 주가 조작에 사용된 구체적인 증거들이 차례로 폭로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성공 신화가 얼마나 추악한 거짓과 범죄로 이루어졌는지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강민혁은 무너졌다. 그는 거짓말이야. 전부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라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사들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모든 시선은 이제 강 회장에게로 향했다. 그는 불과 몇 분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로 스크린과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자신의 필생의 역작이었던 HY그룹과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는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서연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의 노력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정직한 임직원들의 땀으로 이룩한 회사의 미래를 지키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을 잠시 바라본 후 완전히 패배하여 넋이 나간 강민혁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완벽한 외통수. 여왕이 마침내 왕을 잡았다. 충격적인 진실이 폭로된 이사회 회의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다. 강민혁의 몰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완전했다. 한서연의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닥쳐왔다. 그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강민혁에게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알리고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민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로봇처럼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섰다. 평생을 자신의 발 아래 세상을 두고 살아왔던 오만한 지배자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가 복도를 지나 1층 로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박지원 기자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그들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 위에서 무자비하게 터졌고 질문들이 빗발쳤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못했다. 그의 세상은 이미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린 후였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그 광경을 차마 지켜보지 못했다. 강 회장은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 눈을 감았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아버지의 회한과 슬픔이 강물처럼 흘렀다. 한때 HY그룹의 철옹성 같았던 그의 등이 한없이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이사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침묵을 지켰다. 한 사람의 몰락과 동시에 그룹 전체를 덮친 거대한 위기 앞에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는 한서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며칠 후 HY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리더십은 공백 상태였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으며 협력사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다시 소집된 임시이사회에서 강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과우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었던 죄를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권한으로 이사들 앞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 위기를 수습하고 HY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서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 대표 부디 HY그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주시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그룹의 미래를 위해 부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청을 들어주시오. 창업주이자 시아버지였던 그의 진심 어린 사죄와 간청에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은 숙연해졌다. 반대는 없었다. 아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이 난파선의 유일한 선장이었다. 그렇게 한서연은 자신이 쫓겨났던 제국으로 화려하게 귀환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축배를 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그룹의 개혁을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강민혁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되었던 모든 임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는 것이었다. 그 빈자리에는 능력과 청렴함을 기준으로 내부에서 발탁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채워졌다. 강민혁에게 억울하게 희생될 뻔했던 오 부장은 재무총괄 본부장으로 승진하여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최진우는 신설된 그룹 전략혁신실의 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해커가 아니었다. 그의 천재적인 능력은 이제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서연은 강민혁이 버려놓았던 허황된 신사업들을 모두 정리하고 HY그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만들었다.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회사 내부는 서서히 활기와 건강한 긴장감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니라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건설자였다. 시간이 흘렀다. 강민혁은 긴 법정 다툼 끝에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강 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로 낙향했다. 그는 가끔 회사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짧은 편지를 한서연에게 보내왔고 한서연은 그에 대해 정중하지만 사무적인 답장을 보냈다. 그들 사이에는 조용한 화해와 존중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HY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한서연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과거의 오명을 씻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도 한서연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강민혁의 사무실이 아닌 온전한 그녀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 창가로 다가갔다. 1년 전 치욕적인 이혼 통보를 받았던 그 파티의 밤처럼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의 만족감이나 승리의 희열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긴 싸움은 단순히 강민혁에게서 회사를 되찾아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세상의 편견과 억압 속에서 강민혁의 아내라는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다. 그녀는 회장이라는 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한서연이라는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녀가 되찾은 옥좌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녀는 말없이 응시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서 있는 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희미하지만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새벽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열어젖힌 그녀만의 새벽이었다.